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재외경감 활동체계 기능연속성 교육을 맡게 된 안전관리실 안기웅 차장입니다. 교육에 앞서 교육 내용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면, 먼저 교육 개요를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 개발공사에서 반영한 2026년도 기능연속성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약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교육은 교육연속성 수립계획 수립 지침상 교육 및 훈련 결과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쪽에. 그래서 이 출결사항을 이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으로 댓글에다가 부서명, 직위, 그리고 성함, 그리고 수강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교육 수강 여부가 확인되니까 이거는 필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교육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련 업무를 25조 사항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업무가 기능연속성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립 및 수립해서 운영관리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수립 지침을 20년도에 해양부에서 통보를 한 거예요. 각 기관별로. 그래서 저희 개발공사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년 교육 및 훈련을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상위 감독기관인 충북도청에다가 보내고요. 보낸 결과를 충북도에는 취합을 해서 행정안전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행 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기능연속성 관리 체계가 이런 식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연속성 계획, 그리고 재외경감 활동 관리 체계,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을 병행해서 씁니다. 기능연속성 계획은 비즈니스 컨티뉴티 플래닝에서 말 그대로 기능, 약자로 BCP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림과 보시는 것과 같이 화재라든가 지진 등의 그런 재난 상황에서 핵심 업무를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끔 준비하는 계획이 이제 기능연속성 계획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외경감 활동관리 체계는 이 기능연속성 계획보다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끔 재난관리 체계를 수립하는데, 그 체계가 어떻게 수립되고 관리가 되냐, 이거는 이제 평상시 재난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예방하기 위한 예방 단계 1단계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준비하는 대비 단계 2단계,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응하는 대응 단계, 여기에는 경보, 전파, 대비, 피해 최소화 조치 등이 해당되고,
리커버리 복구 단계, 핵심 업무로 다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4가지 재난 단계에 대한 시스템이 재경감 활동 관리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 연속성 계획에 대한 개념은 설명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행정안전부의 기능 연속성 수립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5조의 사에 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재난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 관리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담아 있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이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인 충북개발공사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 연속성 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 29조의 4에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세부화해서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수립 지침이고 이때 이걸 보내는 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이 되고 각 공공기관 및 각 기관별로 이제 핵심 기능이 마비되는 사항들이 오고 거기에 따른 핵심 업무를 연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기능 연속성 수립 지침이 이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충북개발공사처럼 지역개발공사처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수립 및 시행하는 사항들을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수립 지침은 크게 4가지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비상 대응을 하고 이 대응을 하고 이 대응 결과에 따라서 개선하고 유지하고 완료하고 이렇게 4가지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사전 계획은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핵심 기능을 선정합니다. 기관에 대한 핵심 기능을 선정해서 그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난 상황에 대한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분석된 위험 요소를 근거로 핵심 기능이 수행되기 위한 소요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 분석하고 산정하고 그 소요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연속성 전략을 수립하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비상 조직을 구성하는 이게 사전 계획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 계획이 수립되면은 비상 대응 단계로 이 계획을 연속성을 실행하고 비상 조직을 가동하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평시 업무 체계로 복귀하는 그런 비상 대응 단계. 그리고 아까 말씀 개선 유지 단계 세부적으로는 기능 연속성 계획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있는데 안전관리실에서는 기능 연속성 교육을 매년 안전관리 제가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훈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핵심 업무의 중단을 가정한
감염병 대비 훈련, 그리고 태풍이라든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핵심 업무 상실을 대비한 훈련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의 훈련 자체 평가를 해서 마지막에 환류 단계에서는 문제점이나 개선을 하는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수립 지침 절차는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침상의 핵심 업무는 뭘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핵심 업무라고 하면은 각 기능 속성 계획 탭 담당자들 보면은 본인 부서의 업무들이 다 이제 핵심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핵심 업무는 기관의 기능이 중지가 됐을 때 사회적인 파급 영향력이 큰 국민 생활, 저희는 이제 도민이 되겠죠. 도민의 생활에 영향이 큰 업무를 핵심 업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시 핵심 기능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핵심 기능 안에는 평상시 업무가 있고 응급 업무가 있는데, 요 앞서 드린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업무도 비상 핵심 기능 안에 들어갑니다. 그 업무가 뭐냐? 핵심 업무를 수행할 장소, 시설 관리에 대한 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제공하는 전력 확보, 통신,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가 통신 시스템 정보를 구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원 업무로서의 핵심 기능이고, 그리고 응급 업무로서의 핵심 기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전관리실에서 2026년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상 수립한 긴급 재난대응 업무가 이제 핵심 업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수립 지침상의 절차인데, 아까 핵심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기관 핵심 기능이 평상시 업무가 있고, 지원 업무가 있고, 대응 업무가 있어요. 이 안에서 기관의 핵심 부서에 그 핵심 기능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 해당 기능을 식별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 핵심 기능에 대한 위험 요소를 분석합니다. 위험 요소 분석은 뭘 하냐면, 이 핵심 요소가 중단되는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그 태풍이라든가 대규모 파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염병 확산이라든가 이런 중단 시나리오의 위험 요소를 분석해서 그거를 해소하고 개선하는 방안까지를 위험 요소 분석으로 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위험 요소 분석이 끝났으면은 이걸 실제 해소할 수 있게끔 필요한 자원을 산정을 합니다. 그 자원 안에는 실제 업무를 하는 인력, 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업무 공간 내에 세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장비나 설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담게 돼 있죠. 앞서 말씀드린 그 소요 자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 인력, 업무 공간, 장비, 설비, 업무 환경인데, 인력은 그 필수로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인력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인력이 상실됐을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인력 구성원에 대한 비상 연락망이 작성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상 소집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까지가 비상 인력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체 업무 공간에 대한 전략 수립인데 요거는 실제 공사에 대한 업무 공간이 상실되어 있을 때 대체 업무 공간으로 사업소 예를 들어서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주 오스코가 공사하고 가장 인근에 여유 공간이 있는 사업소로 해서 이 대체 업무 공간이 지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타 기관 뭐 예를 들어 충북도청이라든가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대체 업무 공간으로서 본인의 집, 재택근무 그런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전략에 대한 대상이 이제 대체 장비 및 설비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상시에 대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하거나 또는 그 대체 설비가 마련이 안 되면 그 즉시 신속하게 고칠 수 있는 긴급 수리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대체 장비 설비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그 업무를 저희는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정보 통신 시스템 구축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사무를 보는데 사무용품이라든가 또는 이제 편의 시설 등의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인력, 업무 공간, 대체 장비, 업무 환경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전략 수립을 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비상조직 체계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비상조직 체계 안에는 총괄 안전책임관이 단장으로 총괄지휘반을 구성을 하고요. 그 이하 4개의 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팀이 이제 기능 연속성 총괄 구성, 안전관리실이 되겠죠. 거기에서 상황을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시설 피해라든가 아니면은 감염병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황 관리하는 모니터링 팀을 기능 연속성 비상 조직 체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력, 업무 공간, 업무 환경을 팀을 나눠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비상 조직에. 실제 이 각각의 업무는 저희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총무처에서 담당하겠죠. 그래서 인사총무처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인력 및 업무 공간, 업무 환경 관련돼서는 따로 이 팀원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팀 같은 경우는 역할이 필수 핵심 인력 및 이제 대체 인력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는 부분이 있고 업무 공간 팀은 대체 업무 공간에 대한 관리, 업무 환경은 대체 업무 공간의 환경 구축에 대한 부분 이렇게 그 총괄 지휘반 외에 4개의 팀으로 비상조직의 체계가 구성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 기능 연속성 계획의 통상 업무 복귀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복귀 결정을 아까 말씀드린 그 비상 업무 체계 조직 안에서 복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업무 복귀에 대한 복귀 전까지 했던 업무 생산 문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전달하는지 전달 방식 및 거기에 따른
인수인계에 관련된 조직 그런 것들을 정보 전달하는 정보 전달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시 대체 업무 공간에서 원래 업무 공간으로 복귀하니까 새로운 원래 업무 공간에 대한 운영 시스템 및 운영 체계도 갖춰야 되고 환경 정비나 기반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 청사 준비 단계. 마지막으로는 이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이 업무 기능 연속성 계획이 가동되고 복귀까지 되는 이 기록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사후관리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통상 업무 복귀 단계에는 4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지침사항에 있는 개선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능 연속성 계획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이 직원 대상 교육을 하게끔 지침사항에 반영이 되어 있고 결과 보고를 행안적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각 재난안전관리 책임기관이 수립한 기능 연속성 계획을 직원들이 알 수 있게 교육이 실행이 되면 실제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 실습을 하는 거죠. 그 훈련 내용은 지침상에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피해 상황 확인 훈련 그리고 필수 인력의 집합이 되는가를 보는 필수 인력 집합 훈련 그리고 필수 인력 외에 대체 인력이라든가 대체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이 되는가 대체 인력 지원 훈련 이렇게 3가지로 피해 상황 훈련을 크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및 훈련이 이행되면은 마지막으로 내부 평가 및 이제 검토를 통해서 수립된 기능 연속성 계획을 개선하는 이러한 관리 체계로 지침사항은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저희 공사에서 2026년도에 수립한 기능 연속성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능 연속성 안에는 재난이 발생된 부분은 기존에 수립한 26년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사장님이 이제 본부장님으로 계시고 그 밑에 5개의 반이 있어요. 이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이전에는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했다가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명칭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책임기관인 지역개발공사 같은 경우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명칭을 이제 재난안전 통합지원본부라고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본부 재난안전 통합지원본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안전관리실장이 상황을 총괄하는 업무로 상황총괄반을 운영하고요. 건축사업처장이 세부적인 각각의 사업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상황관리반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단지개발처장은 각각의 사업에 따른 응급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복구반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전략기획실장은 이제 언론지원반을 운영하는데 언론지원이라 하면 재난이 발생되면 재난과 관련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오보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발공사의 인지도 하락이라든가 굳이 공표 안 돼도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서 언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언론지원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사청구처장이 주관해서 이제 행정지원반으로 하는데 각각의 응급복구라든가 상황관리반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각각의 상황별로 상황실이라든가 뭐 기타 기반시설과 업무 활동 지원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인사청구처장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외 커뮤니케이션이 뒤에도 설명드릴 텐데, 재발생 보고 및 복구 방침 체계도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항을 재해가 발생된 상황이라고 간주를 하면 1차적으로 감독원이 재해를 발견하면 해당 사업소장한테 유선 보고하고 서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로 유선 보고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소장이 방침을 시다라면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재난에 따른 성격에 따라서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 및 협조를 1차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업소장은 보고를 받은 걸 가지고 응급복구 반장인 단지개발처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 보고를 받은 단지개발처장은 상황관리반인 그 균형개발처장한테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균형개발처장은 전무이사님 부본부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단지개발처장은 안전관리실장, 재난안전통합관리지원본부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안전관리실장은 이제 각각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 전체를 총괄해가지고 최종 사장님한테 중요사항을 즉시 보고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재해발생 보고가 갖춰져 있다. 원래 재해발생 보고 하면은 이제 CSR에 등록하고 6시간 안에 보고하고 48시간 안에 조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능 연속성 계획 안에 체계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직들 간의 보고 관련된 체계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자체 시군구가 있으면 시군구에서 통보가 돼서 충북도 중앙행정안전부 이렇게까지 통보가 가는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그러면은 이 기능 연속성 계획 관련돼서 그 리더십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애인공사의 사장은 도입에 대한 선언문으로 리더십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내부 환경이라든가 이해관계자의 요구라든가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정부 정책 등에 기반한 연속성 확보를 하는 내용이 선언문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언문 내용이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핵심 기능이 기능 연속성을 도입하고 이 핵심 기능이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선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항이 주요 사업, 서비스에 대해서 연속성을 확보하겠다. 두 번째가 핵심 기능에 대한 중단을 최소화하고 재난 대응에 대해서 인적, 물적, 적극적인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기능 연속성 계획을 내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개선 및 검토를 하겠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선언하는 걸 저희 개발공사 기능 연속성 계획 안에 담고 있습니다. 기능 연속성 계획의 운영 조직입니다. BCLMS 재난 경감 활동 관리 체계의 최고 관리자로 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총괄 부서로서는 안전관리실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실 외에 나머지 조직들이 이제 실무 담당자가 운영하는 레벨로 있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운영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로 나누면은 또 업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각각의 사안별로 나눠지는데, 먼저 대규모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자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핵심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간주해서 인력 상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하면, 핵심 업무 수행 부서는 아까 그 운영 조직에서 총 7개 부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먼저 안전관리실이 있는데, 안전관리실은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의 인력 상실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핵심 기능으로 가지고 있고요. 인사총무처는 비상 인력을 배치하고 근무 장소, 협력업체, 설비, 전자결제 시스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인력 상실에 대한 사항들을 관리하고, 재경계약처는 핵심 업무인 계약 및 지출 관리에 대한 인력 상실에 대한 대체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개발처, 건축사업처, 균형개발처, 오송사업단 이 4개의 사업부서는 사업에 따른 공사 및 용역 관리에 대한 핵심 인력을 상실에 대한 대체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인력을 편성하는데 핵심 인력을 구성하는 핵심 인력 담당자가 있고요. 그 밑에 제1차 대체자가 있고 제2차 대체자 이렇게 가지고 3단계로 인력 상실에 대한 대체 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이버 테러 및 화재 침수로 인해서 데이터가 상실됐을 때의 대체 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동일하고요. 각각의 부서별로 안전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비상조치 계획 및 이 데이터가 상실했을 때 비상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이 핵심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게끔 방안을 구성하고, 인사총무처 같은 경우에는 경영 전자결제 시스템 내의 데이터라든가 인사 관련된 내용 등의 핵심
핵심 데이터에 대한 상실 대체 방안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재경계약처 같은 경우에는 계약 및 지출에 대한 데이터 상실에 대한 대체 방안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사업부서인 단지개발처, 건축사업처, 균형개발처, 오송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용역 및 공사에 대한 이 데이터 상실에 대한 방안을 수립합니다. 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이중화해서 저장 자료로 활용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하거나 그리고 여기에 따른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거나 이런 식의 대체 방안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 장소를 상실했을 때 대체 방안입니다. 이 상황은 화재가 발생돼서 건물이 전소되거나 지진으로 인해서 업무가 장시간 사용이 불가하거나 또는 건물이 붕괴가 되거나 아니면 대규모 전염병으로 인해서 건물 사용이 장시간 봉쇄가 되는 상황을 간주해서 대체 방안을 수립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임시 집결지에 대한 게 있고 대처부 공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임시 집결지는 현재 충북개발공사 본사 후면 주차장이 1차 임시 집결지로 있고요. 2차 집결지는 길 건너편 충북도청 주차장을 제2차 집결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체 업무 공간으로는 지침서에서도 반영되어 있다시피 타 기관,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반영된 거는 이제 충북도청 대회의실을 1차 대체 업무 공간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2차 대체 업무 공간으로는 작년에는 청주 오스코 현장이 본사와 가장 인접한 대규모 업무 공간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공사가 준공되는 상황에 따라 오송바이오 산업단지 내에 상황실을 대체 업무 공간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그 대체 업무 공간에서 집합 업무를 보는 내용이고요. 각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 안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의 집에서 업무를 하는 재택근무를 하는 시스템도 별도의 근무장소 상실 시의 대체 방안으로 수립을 하는데 이는 이제 재택근무 시스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해당 인원에 대한 서버를 별도로 구축을 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SSL이나 VPN을 별도로 설치하고 또는 이제 보안 프로그램도 같이 깔아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관리가 돼야 되겠고 이게 깔려진 상태에서 종합결제 시스템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여기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한글이라든가 기타 응용 프로그램들을 깔아서 전자결제 재택근무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걸 이제 두 번째 이제
근무지 상실이 된 대체 방안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협력 공급업체에 대한 대체 방안입니다. 협력 공급업체가 부도라든가 법정관리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화재라든가 파업 등으로 인해서 협력 공급업체의 기능이 중지됐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핵심 업무가 마비됐을 때에 따른 대체 방안으로 보시면 되고요. 먼저 안전관리실에서는 협력 공급업체에 대한 핵심 기능으로 안전관리 위탁업체, 보건관리 위탁업체에 대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체 방안을 수립해야 되고요. 인사총무처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시설별 법적 관리 대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업체의 대체 방안, 상실 시의 대체 방안을 수립해야 되고, 재경계약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계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 또는 주거래은행 등의 상실 시에 대한 대체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개발처, 건축사업처, 균형개발처, 오송사업단, 이 사업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단이라든가 시공사라든가 용역업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 등의 상실 시에 대한 대체 방안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상실 시의 대체 협력업체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통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식으로 대체 방안은 수립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대체 방안인데, 앞서 말씀드린 피해 상황이 1차 피해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화재가 2차적으로 발생됐거나 아니면 붕괴가 처음에는 붕괴가 없으니 2차적으로 붕괴가 발생되는 등의 상황에서의 대체 방안은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2026년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에 준해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재난안전관리 체계는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그 안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충북개발공단 본사의 재난안전 통합지원본부가 있고, 그 본부 하위 조직으로 현장 방제 대책반이 이제 오송사업단에 있고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상위 감독기관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각 지자체에 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거기보다 이제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대규모 같은 국가재난인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소방관계청, 또 충청북도 소방본부, 그리고 지역병원이라든가 경찰서, 이런 협력기관 협조체계를 이루고, 나머지는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관이 있겠죠.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아니면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연속성 전략 안에 이제 재무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무 관리는 화재 및 배상보험이 저희 초급개발공사 분사 및 휴당들이 이제 대상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목을 보면 화재 재물에 대한 위험 보장, 그리고 이제 배상 책임에 대한 위험 보장을 들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대규모 재난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걸 대비해서 예비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별도로 실제 안전 관련된 안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세부 항목으로는 안전 점검, 또 보수 보강, 보강에 따른 또 안전 조치, 직원들 대상으로 안전 관련된 교육, 물품 지급,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예산들을 별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체계인데,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사고가 발생되면 비상대응 체계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이게 끝나는 무렵에 비상대응에서 위기관리 체계로 넘어가서 전사적 차원의 대응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위기관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하반기에는 업무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업무 재개 및 복구에 대한 단계로서 부서 차원의 대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클로 진행이 될 때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2026년도 기능 연속성 계획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재난 관련된 부분은 26년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6년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를 보면, 재난안전관리 계획, 그리고 각각의 유형별 재난관리 대책,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그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법적으로 행동 매뉴얼도 따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계자에 대한 안전 업무 매뉴얼, 이렇게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놓고 26년도 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응 조직으로서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크게는 3단계로 보는데, 준비체, 준비, 경계, 비상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준비체제는 기상청의 주의보가 발효돼서 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준비체제가 운영이 되는데, 이거는 안전관리실이 주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경계체제는 기상청 경보가 발효가 되고 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끼치는 소규모 피해가 예상될 때, 그때 경계체제가 경계체제 하에 상황실이 운영이 되는데, 이때는 전무이사가 운영 주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상청 경보가 똑같이 경계체제랑 반영이 되는데, 다른 점은 위에서는 소규모 피해라고 하면 밑에 거는 이제 대규모 피해, 그리고 다른 건 상황실 운영 자체가 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실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근무 형태에 대한 부분도 상황실 판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은 각각의 상황별로 단계별로 근무 상황은 결정하되 대체 인력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근무를 편성해서 그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필히 근무 조직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다음은 아까 이거는 내외 네트워크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 보고 책입니다. 그래서 감리자나 시공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면 사업 부서장이 즉시 사장님한테 직보합니다. 전화나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리고 이게 1차로 되고 나머지 된 사안에서 이제 사업소장이 부사장, 사업소장이 안전관리실장, 또 안전관리실장은 사장한테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해서 보내고 그 나머지 순서대로 이제 사업소장, 부사장, 관리실장, 정보이사, 사장 서면 보고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중대재해라고 하면 이제 중대 산업재해가 있고 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고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저희 충북개발공사 본사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망 사고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의 기준은 똑같은데 나머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산업재해를 먼저 보고자 하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인 경우 그러면 이제 산업재해, 중대재해로 봅니다. 근데 이거보다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넓어요. 그래서 2명이 아닌 10명 이상으로 되고 6개월이나 치료받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만 돼도 중대 시민재해가 돼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보다 중대재해를 적용하는 범위가 넓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자갑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도 중대 산업재해로 보는데 시민재해는 3개월이에요. 3개월 이상 치료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중대 시민재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재선포 상황이 있어요. 그 BCMS 조직을 가동하는 재선포 상황은 기준은 그 복수의 부서가 핵심 업무로 인한 중지가 7일 이상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재해를 선포합니다. 그럼 재해를 선포하는 유형으로는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서 근무 장소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기반 시설이 중단돼서 단시일 내 업무 재개가 불가능할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지진도 같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로 인해서 업무 재개가 불가능한 경우 화재는 화재로 인한 근무 장소에 대한 손실로 인해서 업무 재개가 불가능한 경우 간염병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 간염병이 발생이 돼서 건물 폐쇄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봉쇄가 되고 그래서 단시일 내에 업무 재개가 불가능한 경우 테러는 이제 폭발물 테러라든가 기타 상황에 대한
근무 장소를 점거한 상태가 단시일 내에 해결이 안 돼서 업무 재개가 불가능한 경우를 재선포 상황으로 간주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재선포하면은 BCMS 재경감 활동 관리 체계를 가동을 하는데 가동 절차가 크게는 비상 대응 계획이 있고 업무 복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발생이 되면 비상 계획에서는 이 비상 상황을 인지를 해서 상황을 전파하고요. 초정 대응 및 피해 평가 사항은 초정 대응을 해서 인명 피해를 막고 그리고 집합 장소에 집결해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피해 평가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상황 판단 단계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해를 선포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단에 재해 선포 가능하다라고 하면 업무 복구 계획으로 내려가면 되고 재해 선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라는 평시 자체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해 선포를 하면은 BCP 기능 연속성 계획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 연속성 계획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 대체 업무 공간도 마련하고 사안도 전파되고 그리고 그게 쭉 어느 정도 진행이 종료가 되면 업무 복구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복구 준비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래서 이 복구 계획에 따라서 복귀 계획을 실행하는데 그 복귀 및 업무 정상화에 대한 매출 내용은 기존에 생성했던 자료들에 대한 전달 및 폐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종 상황이 종료가 되는 이 조직 가동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요 절차 비상 대응 요령인데 이 상황 총괄반은 이제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사고 접수에 대한 감지. 이거는 기능 중단에 따른 신고 접수하고 현황 파악하고 대응 조치에 대한 내용을 사고 접수 감지에 대한 절차로서 대응하고 현장 대응 및 초기 대응을 지시하는 이거는 해결 조치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고 초기에 모니터링이라든가 대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거나 하는 것들을 현행화할 수 있게 지시하는 내용 상황 총괄반이 담당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팀하고 인력팀, 공간팀, 환경팀은 두 개 절차에 따른 대응 요령이 조금 달라지는데 대응 조치 수행 및 현장 상황 보고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핵심 기능을 파악하고 대응 조치를 수행하는 내용에 따라서 필요 자원을 요구하는 게 이제 요 모니터링 인력 공간 환경팀의 역할이고 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해 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에 대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요게 이제 중요 절차에 대한 비상 대응 요령의 각 반별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교육은 교육 참석자들을 유튜브에 댓글 창에 부서명, 성함, 직위, 그리고 수강 여부를 근거로 해가지고 참석 여부를 판단하니까 필히 유튜브 상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